어젯밤 뉴저지 맨체스터 타운십에서 약 4,000에이커 지역을 태운 대형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밤샘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건조한 바람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펜타닐에 대한 공급망 차단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로 계획을 철회했던 로봇 경찰견과 자율 경비 로봇 K5를 범죄 현장에 다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톨비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위조 또는 훼손하는 일명 유령차가 급증했습니다. MTA 경찰은 본격적인 유령차 단속에 나섰습니다. 최근 뉴욕시 전역에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ATM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저지주에서도 시니어 대상 스캠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로 불리는 예술가 백남준의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어젯밤 뉴저지 맨체스터 타운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밤샘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약 3,800에이커가 넘는 지역을 태운 이번 화재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불면서 급속히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기준 화재 지역의 약 50%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암이 흐르는 듯 붉은 불길이 나무를 태우며 화재 발생 인근 지역이 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어젯밤 뉴저지 오션 카운티 맨체스터 타운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소방당국은 기자회견을 통해 3,859에이커에 달하는 대규모 산불로 인해 전날 밤부터 대규모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오늘 오전 기준 화재의 약 50%가 진압됐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이번 대규모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 맨체스터 타운십과 레이크 로스보로 사이에 거주하고 있는 약 170가구의 주민들이 대피했으며 약 60가구의 주민들이 현재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저지 포레스트 소방당국의 한 관계자는 어젯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약 200피트 높이로 타오르고 있는 화염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불길이 급속히 번졌으며 밤샘 진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불길을 잡는 것은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맨체스터 타운십 관계자는 오늘 산불 지역 순찰에 나서며 추가적인 화재 위험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약 75명의 소방대원이 헬기 및 소방차를 동원해 진화 작업에 투입됐으며 이번 화재로 인해 대기질에는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맥 레플린 뉴저지 산불관리 서비스국장은 우발적이든 고의적이든 산불의 99%는 인간에 의해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정확한 화재의 원인 파악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에서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펜타닐에 대한 공급망 차단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는 교통사고나 총기 사망자보다 많았습니다. 보도의 전장 기자입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펜타닐 공급망 차단 강화 방침은 역사적인 양의 불법 펜타닐을 압수하고 밀매자를 표적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며 몇 가지 연방 조치들을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치들은 정보기관, 사법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 마약 밀매를 막기 위한 민간 부문과의 협력 강화, 마약 밀매 자금의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 차단, 불법 합성 약물에 대한 법적 허점 보완 등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달부터 국경에서 펜타닐 유입을 막는데 새 작전에 돌입해 첫 주에만 400kg 이상의 펜타닐을 압수했습니다. 마약 단속국은 지난해에만 5,750만 개 이상의 펜타닐을 포함해 처방약
6,200kg 이상의 펜타닐 분말을 압수했습니다. 그 외에도 백악관 국가마약통제정책국, 미 관세국경보호청 등 행정부 각 부처는 펜타닐에 대한 통제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법무부의 마약단속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9월 말까지인 2022 회계연도 기준 펜타닐과 관련해 427건의 조사를 실시해 유죄 판결 3,337건 등을 이끌어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18세에서 49세 사망 원인 1위는 불법 펜타닐 중독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약 11만 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졌고 이 중 3분의 2가 펜타닐 중독이었습니다.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는 2019년보다 94% 증가해 교통사고, 총기, 자살로 인한 사망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가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로 계획을 철회했던 로봇 경찰견을 범죄 현장에 다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로봇 경찰견은 테러나 인질극 등 경찰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 투입되고 AI가 탑재된 자율경비 로봇은 전출력 등에서 범죄를 탐지합니다. 계속해서 전장 기자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 경찰은 범죄와 싸우기 위해 더 많은 로봇을 활용할 것이라며 맨하탄 타임스퀘어와 전철역 순찰 등의 로봇 경찰견과 자율경비 로봇 K5 등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도시의 안전을 위해 기술을 적극 활용하지 않으면 도시를 해치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며 로봇 경찰견이 치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5 스니치봇은 1.5m 크기로 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로봇 R2-D2와 비슷하며 360도 비디오 카메라, 12개 이상의 마이크, 스피커, 열 감지기를 갖춘 감시 로봇이며 원격으로 조종됩니다. 뉴욕 경찰은 이번 여름부터 타임스퀘어 지하철역에서 스니치봇을 7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 뒤 정식 배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 로봇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번호판 판독 기능은 있지만 사람의 안면 인식 기능은 갖고 있지 않다며 우려를 불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와 함께 4개의 다리로 움직여 로봇 개로 불리는 디지독을 2개 구입했으며 인질극과 같은 사건 현장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디지독의 위험한 가스를 탐지하는 기술도 탑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 수상한 차량에 추적 장치를 쏘는 로봇 스타체이스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로봇 탐지견 디지독을 배치하려는 계획은 2021년 사생활 침해와 경찰의 과도한 군사화를 우려로 철회된 바 있습니다. 진보 성향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이번 로봇 배치 계획에 대해서도 같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편없는 공상과학 소설을 끔찍한 경찰로 바꾸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전직 경찰 패트릭 린치는 로봇이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인간 경찰관을 대체할 수는 없다며 경찰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인터넷으로 부품을 구입해 총기 규제를 피해가는 일명 고스트건 유령총이 전국에서 유행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통행료를 피해가기 위해 번호판을 뒤집어 붙인 유령차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MTA는 이들에게 벌금 $50,000 부과와 차량 압수 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용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화요일 MTA 요원들은 뉴욕시 베라자노 네로우 브릿지에서 위조된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는 일명 유령차 운전자를 체포했습니다. 요원들은 운전자가 사용 중이던 조지아주에서 발행된 번호판이 최근 여러 차량에서 발견된 것을 토대로 위조된 번호판이라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운전자는 위조죄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차량은 MTA에 압수되었습니다. 유령차들은 번호판을 뒤집어 부착하거나 글씨를 긁어내 톨게이트나 경찰이 인식할 수 없게 하거나 위조한 번호판을 사용하는 차량들을 일컫습니다. 특히 자동차 판매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임시 종이 번호판이 자주 사용됩니다. MTA에 의하면 도로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는 차량은 하루 약 9,000대입니다. 이들은 적발 시 약 $50,000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차량은 압수됩니다.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는 차량이 전부 유령차인 것은 아니지만 MTA는 대다수의 통행료 미지급 원인이
번호판 인식 불가인 것을 토대로 유령차들이 70% 이상의 미지급 차량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통행료보다 큰 문제는 유령차는 면허 없이도 번호판 취득과 주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작년 10월 뉴욕시 브루클린의 한 50대 남성은 과속한 픽업 트럭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픽업 트럭 운전자가 면허 정지 상태였으며 위조된 뉴저지주 임시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차량이 번호판을 이용한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뺑소니 등의 심각한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최근 뉴욕 일원에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ATM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욕시경은 이 같은 수법으로 이미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ATM기 앞에서 현금을 뽑는 시니어 피해 사례가 15건 발생했습니다. 사기범들의 수법은 ATM에서 현금을 뽑는 시니어 뒤로 접근해 $10에서 $20 현금을 떨어뜨린 후 시니어에게 현금을 떨어뜨렸다고 말하고 지폐를 주우려는 순간 ATM기에 꽂혀있는 데비카드를 미리 준비해둔 가짜로 바꿔치게 하는 수법입니다. 경찰이 처음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것은 지난 2월 3일 브루클린 스타레트시티에 위치한 시리뱅크 ATM에서 79세 남성이 당한 피해로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5,290가 빠져나갈 때까지 피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퀸즈 포레스트 힐, 잭슨 하이츠, 브루클린 그린포인트, 브루클린 하이츠 등 시 전역에서 같은 수법의 피해 사례가 3월까지 지속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전체 피해 금액이 $77,00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2명에서 4명 정도의 조직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CCTV 영상으로 용의자들의 인상착의를 공개하고 수배하고 있지만 화면상에 잡힌 용의자들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식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뉴저지주에서도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스캠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레코드는 최근 버겐 카운티 등에서 구체적인 사칭 스캐밍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예로 87세 여성은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체포됐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변호사로부터 $15,000 상당의 보석금을 요구받아 이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기꾼들의 스캐밍 형식이었습니다. 스캠은 타깃이 되는 시니어들의 신상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 범행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 시니어들이 믿을 수밖에 없다고 레코드는 지적했습니다. 한편 연방수사국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시니어를 특정한 스캠 피해는 2017년 5만 건에 비해 2배로 늘어난 10만 건에 달하고 있으며 피해 총액은 $4억 수준에서 2021년 $17억 늘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피해 총액에서 각각 전국 3위와 5위를 기록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로 불리는 예술가 백남준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열었습니다. 감독 아멘다 킴은 이를 통해 인간 백남준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 6시 뉴욕 한국문화원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한인 감독 아만다 김의 다큐멘터리 백남준, 다른 가장 오래된 TV의 상영회를 열었습니다. 김천수 뉴욕 한국문화위원장은 상영회를 통해 예술가로서 백남준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한국과 미국의 문화가 결합된 작업물들을 통해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다질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백남준 선생님은 새로운 문화 지평을 여신 분이시고 어찌 보면 우리 K컬처가 오늘날 이렇게 글로벌 센터 스테이지를 차지하는데 파이오니어 같은 역할을 해주신 분이 돼서 백남준은 현대 비디오 아트의 개척가로 1984년 새해에 굿모닝 미스터 OL이라는 전 세계에 동시 송출된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예술가 백남준이 아닌 그동안 비춰지지 않았던 인간 백남준의 모습에 집중했습니다. 감독 아만다 김은 백남준의 신비롭고 치밀하지만 또 유머러스한 평소 모습에 매혹되었다고 전했습니다. Mary Baumeister, one of his closest friends who recently passed, she talks about how every sentence that Namjoon speaks is like a
koan, a Buddhist koan, and you can make a whole film about each sentence. And I felt that way about Namjoon. I was wondering, how come no one has ever made a film about him before? Because he's so endlessly interesting. 김 감독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백남준의 예술적 측면 외에도 한 명의 사람으로서 그의 일생을 그리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Yeah, I think that was super important to me, was to bring him beyond the art world, because Namjoon is ultimately a thinker and part of Fluxus, the movement as well, that art and life are not separate. And how can art and life inspire each other and influence each other? And I think Namjoon's story goes beyond that. And so Namjoon, the person, every day, his life and the way he lives is art. 김 감독은 관객에게 자신의 다큐멘터리는 마치 백남준의 작품처럼 다양한 뜻을 가졌으면 좋겠으며 관객에게 다큐에 대한 해석을 맡기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문화 동맹을 실시해 인문학, 콘텐츠, 관광 등의 분야의 폭을 넓히고 양국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뉴저지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수도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프로그램 신청은 10월 말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데 한 가구당 최대 $4,000까지 지원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가구당 소득이 중간소득의 60% 이하로 2인 가족은 월 수입 $4,330, 연수입 $54,360, 4인 가족은 월 수입 $6,662, 연수입 $79,942 이하입니다. 프로그램의 신청에 선정된 가구는 가구 소득에 따르는 일정액의 지원금과 함께 수도요금을 체납했어도 유틸리티 회사가 수도 공급을 끊지 못하도록 하고 밀린 요금의 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린을 걸지 못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뉴저지 저지시티의 아파트 렌트비가 최근 급등해 뉴욕 일원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중개 사이트 점퍼가 발표한 2022-2023 아파트 렌트비 상승률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저지시티 원베드룸 아파트 월세 가격은 평균 $2,990로 전년에 비해 33.5% 증가했습니다. 뉴욕시의 원베드룸 아파트 평균 가격은 $3,370로 여전히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3.4% 증가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에 이어 두 번째로 아파트 렌트비 상승이 컸던 지역은 웨스트 뉴욕 지역으로 원베드룸 아파트 월세가 $2,230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를 비롯한 북부 뉴저지는 지난해부터 전 미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렌트 시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비만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연간 $760억 규모의 다이어트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비만 치료제들은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내놓은 위고비, 오젬픽,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몬자로 등입니다. 이들 제품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의 유사체가 주성분으로 일주일에 한 차례씩 주사하면 체중의 15에서 20%가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2형 당뇨 치료제로 개발되었다가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비만 치료제로 승인받았거나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고비의 경우 한 달치 가격이 $1,350에 이르는데도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카이저 가족재단의 설문조사에서 미국 성인의 54%는 자신이나 가족 구성원이 총기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성인 5명 중 1명은 직접 총기 위협을 받았고 6명 중 1명은 누군가 총에 맞는 것을 직접 봤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19%는 총기 자살을 포함해 총에 맞아 숨진 가족 구성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총기 폭력 관련 사망자는 22,200명으로 2018년 14,943명에서 35%나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이미 11,653명이 총기 폭력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돼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유색 인종이 총기 폭력에 특히 더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